어디 보시느냐 하면은 38쪽이다. 그죠? 그런데 38쪽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은 부동산 투자회사라는 게 있어요. 얘를 한번 또 살펴보자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투자회사에 관한 법령이 있어요. 부동산 투자회사 법령이 있는데 이 법령에 근거한 내용을 지금 정리를 할까요? 물론 이론적인 내용을 좀 정리를 하긴 할 건데 이론적인 내용도 결국은 법령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 투자회사가 어떤 구조인지를 간단히 그냥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알겠나? 네,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달라요. 어떤 구조로 이루어질 건지 보도록 할 건데 이 구조가 좀 특이해요. 이 구조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구조와 좀 다른 형태다 보니까 처음 공부하시면 이 개념이 좀 낯설게 느껴집니다. 대부분 어떤 구조를 많이 가지시냐면은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구조를 그래요. 내가 부동산을 명의를 딱 내 앞으로 해야 돼. 우리가 대부분 어떤 개념도 많이 있냐면 부부 사이에도 명의가 내 깔이 좀 불안하지 않던가요? 아마 그럴 거예요. 상관이 없는데 사실 상관없잖아요. 만약 이혼 같은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도 불안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정서 같은 경우는 명의가 내 앞으로 돼야 돼. 그리고 내 앞으로 됐고 만약 이 원룸이다. 명의를 내 앞으로 뜩 해가지고 임대료를 내가 받아야 직성이 풀려요. 그런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어떤 구조로 되느냐 하면은 얘가 부동산 투자회사라는 이 회사가 있습니다. 주식회사가 만들어지는데 이 회사는 부동산 투자 회사예요.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투자회사는 주식회사만 존재합니다. 이 부동산 투자회사는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아요. 누구냐면은 투자자입니다. 이 투자자는 결국은 이 회사에 자금을 주고 주식을 받겠죠. 주식회사를 그랬으니까. 그래서 투자자는 결국 누가 되느냐 하면은 주주가 되는 거죠. 주식 대금을 가지고 회사가 설립이 됩니다. 그럼 이 자금을 모은 이 부동산 투자회사는 어디에다 투자하느냐? 말 그대로 부동산에 투자를 해요. 부동산에 당연히 투자를 하겠죠. 부동산에 투자하면은 뭐가 발생하죠? 수익이 발생하겠죠. 이 수익을 투자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는 어떻게 돼? 어떤 구조냐면은 부동산에 투자하면은 이 투자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수익을 배당하는 구조. 이런 구조를 우리는 부동산 투자회사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몇 가지 여기서 우리가 특이하거나 아까 말했듯이 우리나라에는 이 정서가 좀 낯설다라고 말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우리 정세에는 우리 명의로 가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자기 명의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A다. 투자자 A입니다. 이 수백 명의 투자자의 자금을 모은 거죠. 그죠? 그러면 나는 A인데 내가 이 부동산 투자회사에 주식을 산 거지. 이 주식을 내 명의로 한 거는 이 부동산을 내 명의로 한 건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구조가 좀 낯설다라는 거죠. 즉 나를 비롯한 많은 사람의 자금을 모아서 그래서 일종의 뭐가 되느냐? 간접 투자가 되는 거죠. 이 많은 사람의 자금을 모아서 회사를 설립하고 이 회사에서 부동산에 투자해서 이 부동산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이라고 그럴게요. 투자해서 이 수익을 나누어 가지는 이런 구조가 되는데 이게 은근히 그런데 요즘은 좀 성행한 형태이기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부동산 투자회사가 아니더라도 개인이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으면 세금에 관한 좀 문제가 많아요. 굉장히 많은 세금의 문제가 나타나요. 즉 내가 임대소득이 나오면 임대소득을 내가 이렇게 부담해야 된다는 거죠. 세금을 내야 돼요. 종합소득세 낼 때 그런 문제가 있는데 법인은 세금을 이렇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 요새는 이런 원룸 같은 게 아니고 대규모 부동산이잖아요. 오피스텔 이런 경우는 개인이 혼자 명의로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기도 하지만 대부분 여러 사람이 모여서 법인을 만들어요. 대부분 나, 처남, 매부, 동생, 형님 이렇게 모여서 법인을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즉 집안끼리 돈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몇 10억씩 모아서 이 돈으로 건물을 사고 그래서 법인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세금을 정리하는 그럼 아무래도 세금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게 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 투자도 요즘 많이 합니다. 선생님 원룸은 그냥 하시고 그거 좀 규모 있는
규모 있는 이런 경우는 제가 본 사례도 몇 개 있습니다. 그런 경우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형제가 몇 명 모여가지고 법인을 만들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래서 공동소유주 쉽게 말하면 오피스텔 또는 건물 공동소유가 되죠. 그 임대료는 나중에 회사 수익을 나누는 구조로 가는 거죠. 이런 구조로 이게 투자는 그런 사례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것도 일종의 간접 투자니까 이런 형태 비슷하게 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좀 세부적으로 이게 어떤 구조로 이루어지는지 차례대로 보게 될 건데 우리나라 법 중에서 여기서 이 수익을 우리나라에서는 이 부동산 투자회사가 90% 이상을 수익을 배당하라라고 나와요. 그러면 이게 일반적인 회사와 다르다는 느낌이 여기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우리 회사가 만약에 이게 부동산 투자회사가 아니고 만약에 삼성이나 현대다. 현대자동차로 보도록 할게요. 현대자동차가 막대한 영업이익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90%를 주주에게 배당한다고. 그러면 이 회사는 연구개발은 무슨 돈으로 할게?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회사 같은 경우는 주주 배당이 좀 작아요. 수익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수익 가지고 연구개발도 하고 다른 데 투자도 한다라는 거지. 그런데 부동산 투자회사는 목적 자체가 뭐냐? 투자 이익을 배당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이 회사의 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 투자회사 법에 수익의 90% 이상을 배당하세요 라고 명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90% 이상 배당하게 만들어 놓은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의 목적은 뭐냐? 수익을 배당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구조로 이루어지는데 이 부동산 투자회사에 대해서 먼저 영어약자를 하나 좀 볼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동그라미 1번 보면은 부동산 투자회사 이렇게 나와 있다. 그죠? 오른쪽에 약자가 리츠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리얼 이스테이트 하면 부동산이란 뜻이에요. 오른쪽에 인베스트먼트 하면 투자 이런 뜻이고요. 트러스트 하면 신탁이란 뜻이에요. 이걸 직역하면 어떻게 되느냐? 직역하면은 리얼 이스테이트, 즉 부동산이란 뜻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인베스트먼트 하면 투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트러스트 하면은 신탁이란 뜻이겠죠. 직역하면. 그럼 이거는 부동산 투자 신탁해야 되는데 왜 부동산 투자 회사라고 해석하느냐 이 말이죠. 이건 미국에서 우리나라 넘어올 때 이 부동산 투자에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탁형이 있고 회사형이 있습니다. 신탁형이 있고 회사형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구조냐? 이게 부동산 투자에서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원래 원칙적으로 신탁형이 있고 회사형이 있는데 신탁형은 뭐냐? 단어 뜻만 이해하시면 돼요. 신탁이라는 건 맡긴다는 뜻이죠. 자,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금을 이 회사에 맡겼어요. 그럼 이 회사에서 알아서 잘 해주겠죠? 알아서 잘 하겠죠? 관리하고. 그럼 이 회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관리에 내가 관여를 안 해. 이 회사가 이 부동산 내가 신탁형이란 말이에요. 신탁형은 경영에 참가를 안 해요. 그러니까 투자자가 자금을 맡기고 나면 이 회사가 어디에 투자하든 관심이 없어. 하여튼 내 돈을 많이 불려주면 되잖아. 아시겠죠? 자,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돈 많은 미국의 어떤 서구권에 돈 많은 사람이야. 우리나라 같으면 강력함 이런 사람인데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이 물려받은 재산도 많은 경우 많아요. 이러면 이런 부동산 투자회사의 투자 설명을 들어요. 괜찮다 생각하면 그게 돈을 투자하겠죠. 그리고 나서 나는 뭐하죠? 요트를 타고 놀러 다니잖아. 우리가 부러운 삶. 그거 하는 거죠. 요트에서 많은 여성과 비키니 그 드라마에 있는 장면 드라마 뭐 생각하시면 되느냐면 부잣집 막내 아들 그 큰 손주 진성준 그거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그 나는 회사 말라는지 몰라. 그냥 주식 받고 당 맡기고 그냥 잘하더만 그거. 그쵸? 잘하더만 그거 놀면 되는데 그렇게 놀면 돼요. 그게 신탁형이에요. 관리를 안 해. 경영에 참가를 안 해. 그런데 회사형은 뭐냐? 여기는 경영에 참가를 합니다. 그럼 여기는 뭐냐? 이 투자자가 어떤 부동산에 투자하는지 관여를 해요. 그래서 우리 쉽게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그 막내 아들이 회사를 만들었잖아. 그 미라클 투자회사. 미라클 투자회사가 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미라클 투자회사인데 그게 부동산 투자회사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미라클 부동산 투자회사라 보고 그때 보면은 그 부잣집 아들이 대표한테 어디 투자라고 관여를 하잖아. 영화도 보고 드라마도 보야 이해가 쉽겠는데 공부만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라 이거. 거기 보면 어디 투자 교육해서 대표 지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건 뭐냐? 회사 얘기라. 그 막내 아들이 주주잖아. 그죠? 그 사람이 미라클의 주주지. 미라클 투자회사의 주주지. 이 사람이 대표는 아니잖아요. 대표는 오모였잖아. 그죠? 까먹었습니다. 제가 뭔지. 그 사람이었는데 하여튼 거기다 막 조언을 하고 그러잖아. 경영에 참가하는. 즉 무슨 말이냐? 그게 가능한 거는 회사이니까 그래요. 만약에 미라클이 투자회사라고 부동산 투자회사라고 가정하면 부동산 투자회사인지 그냥 투자회사 잘 모르겠습니다. 아셨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요게 없어요. 우리나라는 요것만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석할 때 부동산 투자 신탁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명칭이 부동산 투자 회사 이렇게 됐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원래 이게 만들어진 건 미국에서 만들어졌는데 미국에서 만들어질 때는 이런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요거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투자자는 경영에 참가합니다. 즉 투자자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오피스텔에 투자하자라는 결정을 해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관리하자까지 이 투자자들이 결정하는 구조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구조다라는 거에서 간접 투자인데도 우리나라는 경영에 참가하는 이런 형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건데요. 근본적으로 아주 근본적인 걸 지금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물론 이 법 조문이 나와 있지만 아주 근본적인 어떤 내용이냐면 이 부동산 투자회사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은 자기관리 리츠라고 적을게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위탁관리 리츠 부동산 투자회사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기업 구조 조정 리츠 부동산 투자회사라는 게 있는데 이게 구조가 조금 달라요. 얘 둘이가 좀 성격이 달라요. 이걸 우리나라 법에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얘를 실체형이라고 말합니다. 얘를 명목형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구조를 띠고 있느냐 하면 자 부동산에 투자하는 구조는 똑같아요. 수익을 배분하는 구조도 똑같아요. 그런데 이걸 투자한 부동산을 가만히 이게 우리나라의 부동산 투자에서는 대부분 수익형의 투자를 합니다. 수익형의 투자래요. 수익형이라는 임대소득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임대소득이 나오는 쪽에 투자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대부분 그냥 오피스텔 투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피스텔 방이 만약 200개 오피스텔 방이 200개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이 200개의 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 하지 않을까? 그죠? 그러면 계약서만 하더라도 평균 하루에 한 장을 써야 돼. 일반적으로 한 장 바쁜 날에는 계약서만 3개 4개 써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런 복잡한 경우가 나타나다 보니까 이걸 결국 어떻게 하냐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투자한 것들을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문제가. 그런데 관리할 때 어떻게 관리하느냐? 자 이제 수익은 나오는 건 당연한데 관리를 어떻게 자기가 직접 관리합니다. 자기가 직접 관리한다는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부동산 투자회사에서 직접 관리해요. 부동산 투자회사에서 직원을 고용합니다. 이 직원은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하면은 공인중개사도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공인중개사로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왜? 매매계약서 써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 관계되는 또 이 업무적으로 또 뭐 예를 들어 전기 문제 이런 걸 관리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운영요원으로 5명 이상을 직원을 고용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여기는 자기관리처는 일단 직원이 있겠죠. 그 다음에 사무실이 있다 그죠? 사무실은 어떻게 있느냐 하면은 우리 본점 그리고 지점 이렇게 말합니다. 본점도 있어도 되고 지점도 있어도 돼요. 자 본점 좀 있어야 된다는 게 무슨 이야기냐면 자 우리가 지금 이게 우리 이 부동산 투자회사 서울에 있어요. 우리가 본점은 지금 서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울에 오피스텔 건물이 있는데 서울에 오피스텔 건물 1층에 우리
이 부동산 투자회사 사무실이 있어요. 다른 데 넣을 필요 없잖아. 왜냐하면 이 오피스텔이 1, 2, 3층 상가야. 그래서 1층에다가 1층에 두 골을 틀어가지고 우리 사무실로 넣었고요. 이 나머지는 이 임대를 주고 있어요. 그 다음 나머지 4층부터 25층까지는 원룸이야. 오피스텔이야. 이렇게 마시겠죠? 이렇게 관리한다라고, 이게 우리 본점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수익이 좋아. 그래서 투자자들, 즉, 이 주주들과 의논을 하다 보니까 다른 데나 투자하재. 지금 서울도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그 인천 송도 쪽에 오피스텔이 괜찮다고 자기들이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도 투자하자. 아니야. 거기 말고 부산에도 투자하자.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아니, 하나만 투자하는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 투자자들이 자금을 다시, 주식을 다시 모집을 한 거죠. 투자자 모집했다는 다시 주식을 발행했겠죠. 또는 은행에 돈을 빌렸어요. 그렇게 해서 부산에도 오피스텔 하나 더 샀다? 됐겠죠. 그런데 서울, 부산 너무 멀어. 그래서 부산에도 또 사무실을 만들어. 직원이 있어. 그럼 이거는 뭐냐? 자기가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본점도 있을 수 있고, 지점도 있을 수 있고, 직원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실체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정의해야 하느냐? 실체형은 상권 임직원이 존재한다. 그리고 본점뿐만 아니라 지점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법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명목형을 볼 건데요. 이 명목형이라는 것은 뭐냐? 좀 구조가 달라요. 구조가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가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자기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자, 투자자들이 모여가지고, 주주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부동산을 구입하자라고 결정을 합니다. 결정되고 나면 이 부동산을, 오피스텔을 어디에다 맡겨요.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관리안에 있습니다. 그걸 우리 뭐라 하냐면은 자산관리회사라고 합니다. 자, 따라할게요. 자산관리회사. 여기에다가 관리를 위탁을 합니다. 맡겨버린다 이 말이죠. 여기에다가 그럼 자산관리회사에 관리를 맡기는 계약을 체결하고 여기에서 전문적으로 관리를 해요. 그럼 여기서는 우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대부분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페이퍼 컴퍼니예요. 그러니까 사무실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직원도 없어. 직원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혹시 있으면, 혹시 만약에 주주총회를 한다. 투자자 모집하면 그래도 뭔가 서류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아르바이트로 한 달 고용합니다. 2달. 그럼 그 아르바이트 고용 직원이 이거 뭐 서류 만들고 해서 하면 되는 거잖아. 쉽게 말해서 여기는 뭐냐? 쉽게 말하면 사무실도 없고 직원도 없어요. 왜? 여기가 다니까. 그래서 여기 말하는, 여긴 명목형인 경우에는 상권 임직원이 없습니다. 자, 직원이 없다라는 것은 상권 임직원, 항상, 즉 우리가 급여를 지급할 뿐만 아니라 상시역이 있는 직원, 그 직원이 없다라는 겁니다. 즉 이 말은 아르바이트 직원이 있을 수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아셨죠? 아르바이트 직원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근데 항상 존재하는, 즉 퇴직금 받는 직원이 없다 이 뜻입니다. 직원도 없고요. 그 다음에 본점은 있어도 되지만 지점은 설치한다는 게 말이 안 돼. 자, 마찬가지 우리가 투자를 서울에 하나 부산에 하나 이렇게 했어요. 우리 오피스텔 2개야. 그러면 서울에는, 본점에는 뭐 형식적으로 조그만하게 사무실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서류도 보관해야 되고 막 뭐 주주들이 모을 수 있으니까 있어도 되지만 이 지점까지 직원도 없는데 지점에까지 사무실을 만드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지점 사무실은 없어요. 본점은 있을 수 있어. 이렇게 마시겠죠? 좀 제가 설명을 복잡하게 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자, 이런 실체형은 존재한다는 거지. 근데 명목형은 사무실도 없고, 대부분 사무실도 없고 직원도 없어요. 선생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서 대신 관리를 해줍니다. 자산관리회사에서, 자산관리회사는 이것만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회사예요. 이걸 전문적으로 이것만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회사다 보니까 이런 구조로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선생님, 이거는 어떤 구조가 많은가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여기 이제 근본적인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제 어떤 구조를 띄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세금 문제를 이야기할 거예요. 세금 문제. 자, 이 부동산 투자회사는 법인이죠. 우리가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냅니다. 개인이 소득이 있어요. 그러면 종합소득세를 내겠죠.
여러분 만약에 직장 생활하면은 근로소득세를 낼 거고요. 근로소득이 발생하니까 만약에 사업을 하면은 여러분이 원룸을 가지고 있어요. 원룸에서 임대소득이 발생하겠죠. 사업소득세를 내야 된다고. 그 소득세. 법인이 이익이 발생하면 또 소득세를 내겠죠. 그게 법인세예요. 옛날의 명칭은 법인 소득세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게 법인세입니다. 이 부동산 투자회사가 법인세를 내야 돼요. 응? 법인세를 냅니다. 소득이 나타나니까. 그리고 나도 여기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죠. 이익 배당받으면 다시 이익 배당, 내가 만약에 상상을 합니다. 내가 직장인이야. 그럼 월급 받을 근로소득이 있겠죠? 거기에다가 요거 배당을, 이익을, 주식에 대한 이익을 배당받겠죠? 배당 소득이 또 있는 거라. 배당 소득에 또 세금을 내겠죠? 어떻게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게 공공미세인가 하면 이중과세 아닌가? 왜? 둘 다 소득에 관한 세금이잖아요. 그죠? 그 이중과세라는 느낌이 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특히나 만약에 여기는 당연히 법인세를 내는 게 당연합니다. 사무실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는 법인세를 내는 게 좀 이상해요. 왜 법인세를 내는 게 이상하냐? 여기 수익의 대부분을 90% 이상을 배당합니다. 90%가 아니고 90% 이상을 배당하고 초과 배당도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비용 빼고 전부 다 배당해요. 그럼 여기는 뭐 이익이 남들의 이익은 지나가잖아요. 내가 이 회사는 사무실도 없고 직원도 없고 서류상 존재하는 회사야. 느낌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법인세가 없다. 법인세가. 그러니까 여기 명목회인 경우에는 법인세가 없다라는 거죠. 법인세가 없고 개인의 배당 소득만 있어요. 그런데 이런 요거 실체형인 자기관리리처는 배당 소득도 있고 법인세도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투자자면 1번을 설립할래요? 2번을 설립할래요? 2번을 설립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부분의 부동산 투자 회사는 이런 명목회인. 자기관리처는 거의 없어요. 가장 많은 건 뭐냐?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사 제일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은 어떤 구조냐면은 만약에 우리나라 기업이 이 굉장히 자금 맞박이 심해요. 부도라든지 기타 이런 게 돼요. 그러면 자기들이 자산을 매각을 해야 되겠죠? 그 매각한 거 가지고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서 매각하는 부동산 그것만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생각을 해볼게요. 이런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에다가 투자하면 정부가 혜택을 줘야 될까요? 안 줘야 될까요? 주겠죠. 혜택을 좀 많이 줍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혜택을 줘요. 다른 어떤 혜택은 다음에 배울 겁니다. 혜택을 많이 주니까 이쪽이 제일 많아요. 이쪽이 아니더라도 여기는 세금이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쪽으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자기관리는 기회 없는데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사실이 부동산 투자회사라기보다는 부동산 투자회사가 아니고 사실은 개발회사인 경우가 많아요. 개발회사가 부동산 투자회사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 법인 등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부동산 엄밀히 따져서 부동산 투자회사 경우 많이 없어요. 많이 없고 대부분 개발회사인 경우가 많다 보니까 여하튼 이런 구조인데 그러면 이 회사는 뭔가 손해를 보고 있지 않나요? 자 생각해 볼게요. 어떤 개념이냐면은 이 회사는 세금도 내죠. 90% 이상 배당하죠. 근데 이 회사가 아까 말했듯이 대부분 개발회사가 많다 그랬잖아요. 개발회사라는 개념은 뭐냐면은 이거는 만들어진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토지를 매입해서 이 토지에다 부동산을 오피스를 지어서 이 지은 부동산에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럴 때는 회사에 자금이 좀 보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걸 전부 다 배당해버리면 회사 자금이 없으니까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투자할 때 좀 뭐 다시 계속 유지할 때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한 민원이 나와요. 그래서 한시적으로 90% 이상이 배당돼야 되는데 자기관리리처는 50%만 배당해도 된다라는 법이 한시적으로 있어요. 몰라도 돼요. 궁금할까 싶어서
그런 구조가 있다라는 느낌만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 90% 이상 배당이 원칙인데 얘는 90% 이상 배당하고 세금 내고 그러니까 뭔 혜택을 줘야 되냐 이 사람들이 요구를 해요. 요구하는 이유가 뭐냐 이 사람들은 사실은 부동산의 순수 투자회사라기보다는 부동산 개발 회사가 많아요. 개발을 이렇게 많은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회사 내 자금을 보유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회사 보유가 늘려달라. 배당을 많이 하면 회사 보유가 작아지잖아. 그래서 여기는 50%만 배당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예외적으로 있다.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러나 대부분은 뭐냐? 우리나라는 이 부분입니다. 대부분 이런 구조가 이루어지는데, 자, 이런 구조가 이루어지면서 이 법인세가 그래서 여기 이제 대부분 이제 정리도로입니다. 여기에 법인세가 없어요. 법인세가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요런 걸 할 때 이게 우리나라에 굉장히 낯선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구조는 다시 말하지만 서구권은 예전부터 돈 있는 사람이 직접 이 관리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대부분 보면은 돈 있는 사람이 투자 설명을 받고 서명해서 이렇게 자료를 넘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디에 투자를 결정하면 이 사람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해서 어디 투자해서 수익을 내게 하고 만약 수익을 못 내면 요러면 잘리고 그런 것들을 영화에서 많이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구조와는 다르게 이 서구권은 그런 구조가 굉장히 많이 있다. 이건 그렇게 만들어졌다 보니까 요 형태가 많다. 그게 우리나라 넘어왔습니다. 언제? IMF 때. 그래서 IMF 때 이런 구조로 많이 넘어왔다라고 생각합니다. IMF 전에는 이게 그 실제로 이 부동산 투자회사에 이 구조 이루어지는 구조에 우리나라 본 사람보다도 우리 그 재미교포들에게 투자를 많이 했어요. 재미교포들에게 투자를 많이 합니다. 즉 우리나라의 부동산이 굉장히 이렇게 기획구조물에 많이 넘어가는 사례가 많이 있을 때 이런 구조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걸 잘 몰라요. 관심도 없었고 IMF 전에는 아까 말했듯이 부동산 명의가 내 명의로 돼야 되고 IMF라고 생각해 봅시다. IMF도 이 투자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IMF를 다시 돌아가 볼까요? IMF로 돌아갔다 생각합시다. 여러분이 한 100억 정도의 자금이 있어요. 통장 안에. IMF가 다 끝났습니다. IMF 위기는 넘었어요. 98년도, 99년도 됐다 봅시다. 그때 우리 그 드라마에서 그 할아버지 두 번째 아들이 그러잖아요. 두 번째 아들이 할아버지가 순양 자동차 매입한다, 대출 받아서 매입한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뭐라 그러죠? 아니 아버지 대출이자 30%인데? 영화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해야 이해가 됐겠는데 드라마를 안 보게 이해가 안 되네요. 느낌 아시겠죠? 그러니까 IMF 때는 대출이자가 30%예요. 자, 여러분이 돈이 많아요. IMF가 끝나고 나서 99년도 이럴 때 봅시다. 그럴 때 여러분 돈이 100억, 200억 있어요. 이거 부동산 살까요? 안 사. 왜? 은행에 맡기면 이자가 15% 주는데 예금이자가 10%, 15%였어요. 그때 말로 그런데 은행에 맡기면 돈 많이 버는데 이자만 해도 엄청나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지금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동산 이런 오피스텔에 투자를 안 해요. 개인이.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그리고 투자하는데 사람들이 투자를 안 하겠죠. 그런데 부동산 투자에서는 이 방법이 있어.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이게 투자를 하나요? 잘 안 하겠죠. 이거 아까 말했듯이 미국계 이런 재미교포는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뭔가 방법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좀 어려운 개념일 수 있는데 정부에서 뭔가 여러 가지 혜택을 줍니다. 어디에? 부동산 투자회사에 투자자의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한 혜택을 줘요. 그 대표적인 뭐냐? 첫 번째가 세금입니다. 이 배당 소득을 계산할 때 우리나라의 세금 구조는 어떻게 종합과세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구조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어떤 구조냐면은 우리가 나중에 세법 시간에 배울 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개념을 좀 이해를 하시면 쉬워요. 이게 우리나라 구조는 특히 부동산도 마찬가지인데 재산이 많잖아요. 재산이 많으면 세율이 올라가요. 이게 종합부동산세만 그런 게 아니고 종합소득세도 그래요. 그러니까 구조가 어떻게 되면 만약에 내가
내가 소득이 5천만 원, 쉽게 말할게요. 소득이 5천만 원밖에 안 돼. 그럼 세금은 10%나 15%만 내면 돼요. 5천만 원이면. 내가 소득이 5천만 원이면 10% 정도만 내면 돼요. 10%, 15%만. 비율이 왔다 갔다 하니까 대략합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5억을 벌어. 내가 예를 들어서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내가 삼성의 임원이야. 비용 떼고 5억을 벌어. 그러면 세금 몇 프로 내나? 세금을 한 40% 내야 돼. 2억 세금 내야 된다. 그리고 이건 종합과세예요. 종합과세라는 말은 뭐냐? 자기 5억이 근로소득, 개당소득, 이자소득 여러 가지 합산해서 뗀다라는 거죠. 이렇게 아시겠죠? 이런 구조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분리과세가 아니고 종합과세. 이런 개념. 그 다음에 금액이 올라갈수록 세율이 어떻게 된다? 올라가죠. 그런데 이 부동산 투자회사에 관계되는 거는 분리과세고 15%만 내면 끝이에요. 즉 뭐냐? 자, 이런 사람은 이 경우는 여기 투자를 엄두를 안 내겠죠. 그런데 요 사람은 여기에 투자할 마음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삼성의 임원인데 내 소득만 해도 많은데 내가 만약에 원룸을 샀어. 또 여기 소득 넣으면 요 절반 세금 나가야 돼.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여기를 분리과세라는 거예요. 이 경우에 부동산 투자회사에 투자하는 수익은 15%만 내고 종합해서 빼주는 거라. 종합해서 빼줘요. 그 말은 분리과세라는 개념입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뭐 소득세 배울 때 배우게 될 개념인데 분리과세 개념이에요. 종합과세가 아니고 분리과세라는 것은 뭐냐? 만약에 내가 삼성 임원이면 근로소득도 있고 부동산 투자에서 소득도 있는데 요 부동산 투자회사에 투자한 요거는 15% 내고 안 내. 여기 합산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마시겠죠? 그러면 세금 혜택이 있겠죠? 그러면 돈 있는 자본가들이 내가 직접 부동산을 사는 것보다 요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내가 직접 주식 사고 은행 예금보다 요게 좀 유리하지 않을까? 왜? 세금 많이 내니까. 거기는 종합합산이잖아. 그죠? 여기는 분리과세니까 이런 식으로 세금적인 혜택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투자를 안 해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활성화하는 방법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해서 요 구조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구조가 지금 우리나라 개념의 구조보다는 좀 전통적인 부동산 투자보다 좀 개념이 낯설고 어려워요. 특히 이런 개념이 내가 부동산을 관리하는데 내가 직접 관리하고 다른 쪽에 맡긴다. 여기부터도 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교재를 한번 쭉 보도록 할게요. 교재를 보면 조금 더 쉬워질 수도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부동산 투자회사 나오고요. 밑에 보시면 밑에 거는 특별한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읽어보시면 별로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고 쭉 여러분 보시면 되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은 설명한 내용이 대부분인데 설명을 들어보면 별로 어려운 내용이 없어요. 참고로 보시면 되고 동그라미 2번을 볼게요. 요게 가장 중요한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거기 보시면 자기관리 리처, 위탁, 기업 구조 이렇게 나와 있다. 그죠? 자기관리 리처 보면 자산관리를 직접 한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위탁이나 기업 구조 보시면 자산관리회사에 맡긴다. 무슨 개념이냐면은 여기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이 부동산을 자기가 직접 관리한다 그랬죠. 그 다음 위탁이나 기업 구조 조정은 자산관리회사를 통해서 관리한다 그랬죠. 그거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형태, 실체회사, 명목회사. 실체회사, 실제 존재한다. 명목회사, 대부분 서류상 존재한다. 그런 느낌입니다. 오른쪽에 임직원, 상근. 상근 임직원이 여기에는 있지만 여기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는 좀 어렵게 만들어놨죠. 뭐라고 말하냐면은 자 선생님 법인세 있고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걸 다르게 말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말하느냐? 요걸 뭐라고 말하냐면은 법인세가 면제된다 이렇게 말해요. 요거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법인세 면제가 안 된다 이렇게 말해요. 같은 말이죠. 자, 지금 제가 다르게 말했지만 표현 방법은 다르지만 법인세를 낸다는 말과 법인세 면제가 안 된다는 말과 같은 말이죠. 법인세를 안 낸다는 말과 법인세 면제라는 말은 같은 말이죠.
왜 헷갈리게 이렇게 하세요? 시험에 1위도 지로도 나와. 근데 왜 이렇게 표현하느냐? 이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요게 원칙이에요. 요게. 그러니까 이 부동산 투자에서는 이 법인세 면제가 원칙이라는 거죠. 요게 원칙이니까 법인세 면제가 안 된 이렇게 말하는 거라. 시험에는 요렇게 나오기도 하고 요렇게 나오기도 해요. 좀 헷갈리게 만들었지만 느낌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게 우리가 알기는 얘가 원칙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얘가 원칙이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부동산 투자에서 이렇게 많이 운영되고 그리고 서구권에도 이렇게 운영되는 게 원칙이라는 거죠.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야. 이렇게 하려면 그냥 부동산 투자에서 만들 필요 없이 그냥 법인 여러 명이 법인 만들어 가지고 법인으로 하는 게 더 수월하다는 거죠. 굳이 그럴 의미 없다는 거죠. 아까 말했듯이 아까 예를 들었듯이 저남, 매부, 형님, 동생 모여가지고 법인 만들어가지고 요즘 그렇게 많이 합니다. 제가 아시는 분도 그렇게 해서 오피스텔을 지어서 하시는 분도 막 본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로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그렇게 하면 되는 거다. 그런데 이렇게 할 이유가 없이 이렇게 부동산 투자 설립은 대부분 요거다.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에서 대부분 요 형태다. 그래서 요게 원칙이다. 그래서 법인세 문제가 원칙이다 보니까 면제가 안 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적어놓은 건 그래요. 좀 헷갈린다 그죠? 그죠? 그렇지만 그런 느낌이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에서는 법인세 면제가 X 면제가 안 돼. 그 말은 세금 내 이 뜻이에요. 밑에 두 개는 법인세 면제 동그라미 이 말은 세금 안 내 이 뜻이에요. 좀 헷갈리지만 좀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런 내용이다라는 거. 이게 제가 표를 좀 설명을 했는데 전체적 개념을 이렇게 말했지만 법조문 어떻게 나오느냐 밑에 법조문 이렇게 나옵니다. 자, 동그라미 3번 몇 개 읽어보도록 할게요. 3조, 뭐 4조, 5조 이런 거 여러분 참고로 보시면 되는 거고 자 6조나 8조 이런 부분 보시면 요런 개념들이 좀 나오는데 자본금이 나와요. 자본금이. 그래서 이건 제가 요런 것들은 법조문 요거는 이제 법조문 이렇게 나와요. 뭐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에서는 실제 회사로 3건 임직원을 두고 본점 및 지점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법조문이 나와.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에서는 명목형으로 부동산 투자에서는 자산관리에서 위탁해야 하며 3건 임직원을 둘 수 없고 지점을 설치할 수 없다 이렇게 법조문이 나와 있다고. 저 그걸 정리해 드린 거예요. 자 이제 저는 뭘 말씀을 드릴 거냐면은 자본금을 이야기할 거예요. 자본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금 지워도 되겠죠? 이제 지울 겁니다. 설명 다인 거니까 자본금을 이야기할 건데 이게 정말 특이한 형태의 자본금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본금이 은근히 헷갈리고 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이걸 우리 뭐라고 말하냐면은 설립 자본금이라 그래요. 그게 자기관리 리츠는 5억이에요. 근데 얘들은 3억이에요.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최저 자본금이 있어요. 이게 얼마냐면은 여기는 70억이고요. 여기는 50억이에요. 이게 자본금이. 자, 즉 말하면 요게 있으면 만들어진다라는 건데 이걸 조금만 더 예를 가지고 예를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예를 가지고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이 왜 이런 구조의 자본금이 있느냐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럼 선생님 다른 회사도 이렇게 됩니까? 아닙니다. 다른 회사는 요 규정이 없어요. 요것만 있으면 돼요. 그럼 왜 이렇게 하느냐 이 말이야. 이게 지금은 그렇지만 예전에는 요 자본금이 300억 500억 막 그랬었어요. 이게 500억 300억이 쉬운 돈이에요 어려운 돈이에요? 쉽다는 사람 좀 친하게 지냅시다. 이 돈이 만만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피스텔 구입하는데 500억 300억의 돈인데 이것도 모자라 대출을 가지고 부동산 구입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면 우리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자, 요 구조가 없다고 상상을 해볼게요. 이거 없습니다. 이게 5개 아니고 300억이라고 생각합시다. 예전에 300억도 있었으니까. 아시겠죠? 예전에 이게 300억이었는데 또 있습니다. 500억, 300억 그렇게 된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자 우리가 기업 구조용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법인을 만들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자본금을 얼마 만들어야 되죠? 300억을 만들어야 회사 설립 인허가가 나오겠죠? 아시겠죠? 일반적인 회사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회사를 설립할 때는 자본금을 맞춘 다음에 이 회사 이 사람들이 500억의 300억의 자본을 만들고
이 자본 가지고 창립총회를 하고 대표 선임하고 모든 일을 마친 다음에 영업을 하겠죠? 영업을 하는 게 뭘까요? 이런 회사를 찾아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자본을 만든 다음에 이 회사를 찾아다닙니다. 어떤 회사를? 아까 말했던 이 회사가 기아 자동차가 자기 부동산을 매각하려고 그래. 왜?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서. 기아 자동차가 부채 비율이 너무 높아. 이걸 자산을 매각해서 이 자금을 가지고 부채를 상환하려고 그래. 아시겠죠? 이런 구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럴 때 그 매물을 찾아야 돼. 그러면 300억에다가 대출 300 앞에서 600억 정도의 자금을 가지고 우리가 이 오피스텔을 두세 개 살려고 합니다. 한두 개. 그런데 이게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 여러분이 자녀분을 모시고 원룸 임대차 계약하는 것도 어떤 경우는 심한 경우는 며칠 몇 달 걸려요. 물건 보고 계약서 쓰고 그죠? 그 다음에 계약금 치고 그 다음에 본계약하고 보증금 걸고 보증금 500만 원도 그렇게 한다고. 그런데 500억 600억짜리 이런 사업 계획을 하면서 이걸 며칠만 하겠냐고. 이거 하는데 몇 달이 걸려요. 즉 이 부동산 확인하고 서류 확인하고 임대 얼마인지 확인하고 주변 시세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도 계약할 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친다고. 몇 달이 걸려요. 자 그러면 우리가 회사를 설립해서 기업 구조형 부동산에 투자하는데 적어도 몇 개월이 걸려요. 그 사이에 기업 구조형 부동산 아까 기아 자동차가 넘어가기 직전이야 지금. 이 사람이 얼마나 안타까우면 그 부동산을 내놓겠냐고. 아시겠죠? 한시가 급해. 그래서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고 뭐냐. 자, 여기서 3억이라는 자금만 모으면 회사 설립을 시켜주는 거예요. 3억이라는 자금을 만들면 회사를 만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몇 명이 모여서 딱 구조만 맞추고 3억이라는 자금을 만들고 언제까지 내가 자본금 300을 만들겠다 라는 것만 명확하게 하면 국가에서 바로 회사를 설립을 시켜줘. 이걸 발기 설립이라고 합니다. 모집 설립이 아니고 그 발기인이 모여가지고 회사를 딱 만들면 원래 자본금 여기 있어야 되는데 요 자본금에서 회사를 만들어. 그런 다음에 이 발기인들이 모여가지고 대표도 선임하고 그 다음에 어떤 부동산을 투자할까 막 노력해요. 그러면서 일부 자본도 모으고 투자자도 모집하고 그러면서 투자자 모집하면서 또 어떤 부동산 기업 구조 부동산 찾아가기도 하고. 느낌 아시겠나요? 그러면 아까 이 돈 300억이 은행에 잠자는 일이 없잖아. 아까는 아까 이 단계 없을 때는 모든 은행에 딱 꼽혀가지고 스탠바이 된 상태에서 기업 구조를 찾아야 되잖아. 지금 그리 안 해도 돼. 돈이 들어오는 중에 이걸 찾아가면 돈이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특수한 형태가 나오는 거죠. 즉 최저 자본금이 아닌 요금 회사를 만들고 나중에 6개월 안에 요 자본금을 만들면 돼. 6개월 안에 만들면서 또 우리가 구입할 부동산 한 집 찾아간다 라는 구조가 특이하다. 그죠? 그래서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요런 자본금 구조가 여기에만 존재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설립할 때 필요한 자본금. 이건 진짜 자본금. 그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이런 특이한 구조가 여기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 구조가 시험에 잘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어디 나오느냐 하면 이 8조 구조 있나요? 6조에 보면 나와 있죠? 6조에 보면 설립 자본금 나와 있죠? 6조 한번 읽어볼게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 5억 이상으로 한다. 위탁 및 기업 구조조정은 3억 이상으로 한다. 그게 설립 자본금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밑에 어디 보시느냐 하면 10조를 보면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부동산 투자의 자본금은 다음이 되어야 된다. 1. 자기관리는 70억, 위탁기업조는 50억. 이게 최저 자본금이에요. 그러면 쌤 진짜 자본금이 뭐예요? 예, 여기 진짜 자본금. 최저 자본금이 진짜 자본금입니다. 만들어야 돼.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요거는 처음부터 만들 게 아니고 쌤 처음부터 준비해도 됩니까? 준비해도 돼요. 근데 이거는 나중에 이걸 설립하고 나서 투자자 모집하면서 투자자 모집이 요거죠.
투자자 모집하면서 우리가 투자 부동산 구하면서 한꺼번에 일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업무가 좀 효과적으로 돌아간다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좀 구조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다 보니 좀 특이한 형태가 많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게 부동산 투자회사 이런 이야기예요. 힘드시니까 좀 쉬었다가 나머지 좀 소소한 두 개 있습니다. 좀 보도록 할게요. 좀 쉬죠.